자, 그러면 이제 노동법 1, 2 이제 브리타 이제 쟁점 정리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이 이제 23일 남았는데요. 23일 이제 남은 시점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 웬만한 이제 그 A급 쟁점이라든가 B급 쟁점들은 다 어떤 건지 이제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놓치기 쉬운 것들, 그러니까 시험 임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불안한 마음이 다들 있으실 텐데, 뭐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그거는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수험생들 모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즉 2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모두 아무래도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을 텐데요. 이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제 브리타 대비 특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15개 정도의 이제 쟁점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 물론 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뭐 2시간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이제 노동법 1 1시간, 노동법 2 2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험이 우리가 지금 23일 남았어요. 그렇죠? 23일 남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23일 뒤에 이제 시험 보러 가시는데 아마 지금 기분들이 또 마음가짐이나 기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다 긴장되고 초조하고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날씨도 덥고 하니까 아마 또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2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흘려왔던 땀방울들 이제 결실을 거둬야 되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먼저 강의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아마 다 받으셨을 텐데요. 프린트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각자 기본서 있죠. 오늘 강의 교재는 프린트 플러스 각자 기본서라고 제가 사전에 공지를 드렸는데, 프린트 보면서 뭐 각자 기본서에 있는 내용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 정리 이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프린트 먼저 잠깐 보시면은 번호 첫 번째 보면 이제 공민권 행사의 보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뭐 제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71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민권 행사의 보장인데, 공민권 행사는 일단은 10조에 나와 있죠. 그렇죠? 10조에 나와 있는데 뭐 공민권 행사가 큰 쟁점이 되는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큰 쟁점이 그나마 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프린트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할 때도 배웠었어요. 그렇죠? 공민권 행사 시에 어떤 해고나 휴직 문제. 그렇죠? 특히 뭐 일반적으로는 휴직 처리를 하죠. 일반적으로는. 즉 뭐냐면 이 공민권 행사 시 휴직과 또는 해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이제 큰 쟁점은 뭐냐면, 일단 만약에 이제 공직에 취임을 했어요. 공직에 취임했으면은 본래 업무에 아무래도 이제 충실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공직에 취하면 공직 업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기존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빚어지는데, 그럴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휴직이란 걸 많이 합니다. 휴직이라는 거, 그러니까 휴직 처리를 보통 많이 하는데 전 직장에서. 근데 만약에 해고를 하는 경우, 그렇죠? 해고를 하는 경우, 그럼 이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특히 여기서 해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징계해고나 경영상 해고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통상 해고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일신상의 사유로 이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제 통상 해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이제 일반 해고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통상해고나 일반에서 정당성은 뭐 일률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이제 실체적 정당성이 있죠. 두 번째가 이제 절차적 정당성인데, 자, 이 실체적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절차적 정당성은 이제 해고니까 이제 두 가지 정당성이 있는데, 근기법상의 해고 절차 규정을 이제 준수해야 되는 거죠. 해고 절차 규정이 뭐가 있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26조의 해고예고, 27조의 이제 해고의 서명 통지죠. 해고의 서명 통지.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의
또는 단체 협약 등의 노사자치 규범이죠. 그렇죠. 여기서의 이제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취업 규정이나 단체 협약에 이제 해고를 할 때 뭐 징계위원회 규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징계위원회 규정 등을 두고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되는 게 이제 원칙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우리가 책을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재 보시는 분들은 어디 보시면 되냐면 73페이지 한번 볼까요? 73페이지. 저희 프린트에 있는 쟁점이 바로 이제 73페이지 그 박스 밑에 보면 두 번째 아랍의 숫자 두 번째 거기 나와 있죠. 공민권 행사 시 해고 및 휴직 문제.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 취업 규칙 등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공직에 취임하면 이제 해고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공민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은 무효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조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규정은 위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나 공직 취임으로 상당 기간 근로 제공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뭐 교수님이 만약에 뭐 이제 그 강의를 하시다가 만약에 이제 정부의 어떤 이제 관료로 행정 관료로서 만약에 임명이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공직 수행과 양립할 수 없는 업무로 전환하기도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자, 또한 공직 취임을 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 수행이 근로 제공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직 처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휴직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해고를 하는 경우 그러면 이 해고의 정당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근로계약상의 의무인데 근로계약상의 의무에서 특히 이제 근로계약상의 의무는 제 교재에서 보시면은 몇 페이지냐면 이제 83페이지예요. 근로계약상의 사실 뭐 근로계약상의 의무에서 뭐 처음에 이제 가장 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제 경업금지 의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라든가 우리가 다 모의고사로 다 풀어봤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A급 쟁점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브리타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취업 청구권 문제 여기 교재도 나와 있지만 프린트에 나와 있지만은 이 취업 청구권 문제도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 중요도가 좀 있었지만은 요즘은 이제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제 진실고지 의무 위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좀 쟁점으로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취업 청구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취업 청구권이 뭐였었죠 그때? 취업 청구권이 근로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근로자가 만약에 근로를 제공하려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에게 어떤 업무 수행을 달라라는 업무 수행권을 달라라는 어떤 권리를 말하는 거죠. 이 취업 청구권이라는 것이. 근데 이 취업 청구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만약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 그러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 청구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쟁점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학설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눠지는데 판례는 어떤 입장, 긍정설의 입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이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진실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부분인데. 진실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종전 판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판례 입장이 있어요. 종전 판례 입장은 뭐냐면, 종전 판례 입장은 채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채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사용자의 어떤 주관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기준으로.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자, 그다음에 최근 판례 같은 경우에는 최근 판례에는 채용 당시가 아니라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이것만 봐도 종전 판례와 최근 판례를 비교했을 때 이것만 봐도 채용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채용 당시로 판단해 버리면 해고 당시보다는 그냥 무조건의 어떤 해고 당시까지의 어떤 이 근로자의 태도라든가 어떤 직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진실고지법 위반했으면은 해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종전 판례 입장인데 이 최근 판례는 사실 이제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완화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플러스 자 주관적 사정 플러스 해고 당시니까 그렇죠?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이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래서 요거 관련한 리딩 판례가 바로 우리가 이제 배웠던 진압 O S S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은 자, 8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83페이지 보면은 이제 근로계약상의 의무 해가지고 이제 근로자의 의무, 사용자의 의무. 자, 근로자의 의무에서 뭐 뒤에도 나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경업금지 의무죠.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도 이제 뒤에 3기 이제 6회차 때 한번 이제 경업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꼭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의무에서 이제 우리가 풀어봤던 부분, 모의고사로 풀어봤던 부분이 바로 이제 85페이지에 배려 의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특히 이제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이제 브리타 대비 쟁점으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85페이지에 로마자 목차로 이제 네 번째 나와 있죠. 사용자의 근로수령 의무, 즉 뭐냐면 근로자의 취업 청구권 문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청구라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는데도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경우, 자,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업무 좀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권리라는 거죠. 그렇죠? 왜 저 근로할 수 있는데 왜 업무를 안 주시냐? 업무를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취업 청구권인데, 그럼 이 취업 청구와 관련돼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두 번째 줄 앞에 해당하는 바 다음에 쉼표 다음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근거로 취업을 거부당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해배상 청구 여부,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게 쟁점. 요게 쟁점인데, 자, 보시면은 자, 부정설과 이제 긍정설이 있는데 부정설은 그때 일본의 통솔과 판례 입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긍정설의 입장을 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배 교수님이라든가 뭐 이상 교수님 다 긍정설의 입장이라 말씀드렸죠. 자, 긍정설 한번 잠깐 보면은 근로제공은 임금 획득만을 위한 수단적인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 또한 인격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을 거부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또는 인격권의 침해가 된다고 하여 취업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판례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 입장 보시면은 판례는 자,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두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검토는 당연히 이제 긍정설 입장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진실고지 의무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7페이지에 이제 로마자 5번 관련 문제 나와 있죠. 자, 근로자의 진실고지 의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정의를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진실고지의 의무란 근로자의 부수적인 의무죠. 그렇죠. 주된 의무는 우리가 뭐였죠? 주된 의무는 근로제공 의무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수적 의무, 즉 충실 의무, 성실 의무 중에 한 내용이 바로 이제 진실고지 의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의 질이나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진실하게 고지할 의무. 말 그대로 진실고지 의무니까 나의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력이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진실하게 고지해야 될 의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방가로 2번에 보시면은 학력 및 경력 사칭의 문제 해가지고 문제의 소재가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진실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럼 징계 예고가 가능하냐?
이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종전 판례 입장과 최근 판례 입장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나오면 사실 뭐 시간이 되면은 뭐 종전 판례 입장까지 써도 되지만은 아마 그렇게까지 시간이 안 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시험장 실제 시험에서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최근 판례 입장 위주로 이제 쓰시면 되는데요. 이제 최근 판례 입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88페이지 한번 볼까요? 8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당시 사정뿐 아니라 자 여기서 당시 사정이라는 것은 전에도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 앞부분은 바로 이제 종전 판례 입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추가가 돼서 이제 최근 판례 입장은 뭐가 추가가 됐냐면 자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 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에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것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의 어떤 노사 간에 또는 근로자 간 상호 간에 또는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 병영과 그다음에 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즉 뭐냐면 주관적인 사정 플러스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 판례는 주관적인 사정, 즉 사용자의 어떤 주관적인 사정을 위주로 이제 정당성 여부를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객관적인 사정, 사업장 내 어떤 질서라든가 물론 이제 진실고지 의무를 위반을 했지만 그동안의 어떤 업무 성적이라든가 업무 태도라든가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우리 교재로서는 194페이지고요. 연차 유급 휴가. 연차 유급 휴가는 유급이죠, 유급. 그렇죠. 무급이 아니라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보상 휴가라고도 얘기해요. 보상 휴가. 보상 휴가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이거 관련돼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로도 풀어 봤었지만은 뭐냐면 가장 쟁점이 되는 거는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이죠. 그렇죠. 요거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데 특히 뭐 대표적인 게 뭐 부당해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뭐 쟁의행위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인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A급 문제인데 요게 이제 뭐 A급 문제라면 지금 우리가 이제 브리타로 준비하는 건 뭐냐면 연차 휴가 일수. 이 일수의 대표적인 게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휴가 일수. 이거 관련돼서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65일을 만약에 일해야 되면 1년을 일하게 되면은 연차가 11개만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366일째 하루를 더 해야지만이 15개가 플러스로 이제 추가로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여 뭐 관련된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수와 부여 뭐 비슷한 건데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연차 유급 휴가 이제 두 번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소멸과 수당 뭐 소멸과 관련돼서 이제 뭐 연차 유급 휴가는 일단은 청구권 이제 사용 기간이 1년이죠. 그렇죠? 1년 뒤에는 이제 소멸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소멸의 기산점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 판례가 나와 있었죠. 그렇죠? 우리 판례에서는 뭐라고 있었냐면 그때 휴가 청구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제 소멸시효가 기산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수당과 관련해서는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이 수당은 이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죠? 근기법상 임금이죠. 그렇죠? 임금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이제 3년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뭐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특히 수당과 관련해서는 이 수당의 법적 성격만 알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제 문제들을 어제 조문이라든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제
내용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문제를 풀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94페이지 한번 볼까요? 194페이지. 194페이지에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휴가 일수와 관련된 부분은 뭐 192페이지에서 출근 후 간주된 기간 이 부분이 이제 가장 A급 문제들. 그래서 알리안츠 생명 사건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그 판례 정리에서 봤었던 부국 개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194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일수가 나오는데 일수와 관련돼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 휴가 일수와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이 판례에 나와 있죠. 그렇죠. 박스에 나와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66일을 일해야 플러스 15개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제 194페이지에 이제 아르바이트 두 번째 1년 미만 근로자 거기 내용이 거기 나와 있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계속 근로자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돼 있고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 11일. 여기서 1년 만이니까 뭐죠? 365일만 근무했다는 거죠. 365일만. 그래서 11일의 연차 유급 휴가만 이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쟁점되는 부분 이제 소멸과 수당 부분인데요. 소멸과 수당은 이제 198페이지 한번 볼게요. 198페이지. 자, 198페이지에서 이제 첫 번째 아르바이트 첫 번째 보시면 연차 유급 휴가의 소멸인데요. 연차 유급 휴가는 1년간 그렇죠.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이제 소멸을 한다. 그래서 60조 7항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연차 유급 휴가 임금. 그래서 연차 유급 휴가를 이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수당의 계산, 이 수당의 산정은 통상 임금을 해야 되냐 아니면 평균 임금을 해야 되냐 이것들이 문제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 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조문에 어떻게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연차 유급 휴가는 유급 휴가이므로 사용자는 연차 휴가 기간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 임금 또는 평균 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제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취업 규칙이라는 거는 그 작성 권한이 사용자한테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우리는 평균임금으로 줄게요. 그럼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되는 거고 통상임금으로 줄게요. 그러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선택 사항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들은 다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하죠. 그렇죠? 자, 이 경우 연차 유급휴가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직후에 임금 지급을 해야 된다. 왜냐?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법적 성격이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 지급일에 이제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아르바이트 세 번째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휴가 수당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보면은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1년 동안 아까 위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연차 이제 관련된 임금 청구권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임금 청구권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밑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 이제 밑에 단락을 보시면 그리고 있죠. 거기서부터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휴가 수당도 자 성질상 임금이에요. 그렇죠? 아까 임금이라고 했죠. 법적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49조에 근거해서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판례 내용이고요. 자, 보면은 자, 연차 유급 휴가 이제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이제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임금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기산점의 문제인데 기산점은 연차 유급 휴가에 취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이제 기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이게 키워드입니다.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 이제 기산점이다. 요게 이제 기산점과 관련된 이제 소멸시효에 관련된 이제 기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판례가 바로 199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제 박스의 밑에 두 번째 판례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같은 밑줄 긋는 같은 법제 49조 규정에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고 왜냐하면 임금이기 때문에 그 기산점은
연차 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시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불시시가 확정된 다음 날. 요게 이제 키워드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징계 파트죠. 그렇죠? 징계와 관련된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이제 이중 징계 관련된 부분은 이제 239페이지라든가 제 교재 보시면은 이제 239페이지에서 이제 있는데요. 이 징계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뭐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풀어봐서 그리고 또 판례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중요한 쟁점이 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뭐 징계 관련해서 이제 해고 파트, 즉 근로관계 종료 파트와 연결져서 많이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별도로 우리가 모의고사 때도 봤었지만은 징계 절차와 관련돼서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부분, 특히 이제 양정이나 사유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절차 부분의 하자 부분이 굉장히 실무적으로도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이제 관련된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절차 부분의 가장 가능성은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뭐 기출에서도 절차 부분이 나오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이 절차 관련돼서 특히 절차는 아니지만 양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이중징계 부분. 이중징계라는 것을 우리 헌법상으로 보면 일사부재리 원칙 또는 이중징계 금지 원칙을 택하고 있는데 우리 법제에서는 그래서 이중징계를 금하고 있죠. 두 번 벌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두 번을 벌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징계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데 특히 이제 실무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대기 발령이 이제 징계 사유로 규정되고 있어요.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은 사실 대기 발령 처분이 징계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대기 발령한 다음에 또 다시 징계를 하는 경우, 이 징계를 하는 경우 이중 징계가 되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취업 규칙의 대기가 징계 처분의 종류, 사유가 아니라 징계 처분의 종류라는 거죠. 즉 징계 종류 또는 징계 처분의 종류라는데 지금 뭐냐면은 우리 보통 이제 양정 파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반적인 회사의 징계 양정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경고, 감봉, 뭐 정직, 그다음에 해고인데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만약 대기 발령을 갖다가 우리가 징계 종류로 넣었다라고 했으면 이 대기 발령 처분 자체가 징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징계 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징계 처분이 됐음에도 받았으면 즉 뭐냐면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징계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이중 징계에 해당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이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또다시 징계를 받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제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따 확인하겠지만은 특히 이제 양정 위반으로 무효가 됐어요. 특히 이제 뭐 노동위원회에서 양정 위반으로 이제 무효가 되는 경우, 양정 위반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징계 처분이 지금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양정 위반이 됐기 때문에 처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징계 처분 자체가 이제 없죠, 사라진 거기 때문에 절차 양정 위반에 따라서 다시 재징계를 해가지고 양정을 낮춰가서 만약에 해고가 만약에 양정 위반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정직으로 낮춰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은 이중 징계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왜냐? 징계 처분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양정을 낮춰서 징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익 처분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징계 시효의 기산점 부분인데요. 우리 교재 아마 징계 파트의 가장 마지막에 이제 관련 문제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제가 뭐 제 그 강의 듣던 수강생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작년에는 제가 이걸 모의고사로 출제를 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출제를 해가지고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뭐 브리타 문제로 제가 뭐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올해는 제가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출제를 해가지고 똑같은 쟁점을 또 출제하는 게 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수강생분들한테는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작년에 출제했던 부분 때는 출제를 안 하고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으니까 정리를 해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특강을 할 때, 즉 브리타 특강할 때 지금 이번에 넣어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판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죠? 징계 시효의 기산점. 그 전에 앞서서 일단은 징계 시효라는 게 뭐예요? 징계 시효. 언제까지 징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럼 징계 시효를 두는 취지는 뭘까요? 취지는 뭐죠? 근로자 보호예요. 근로자 보호. 왜냐하면 징계가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징계 시효를 두는데 상당 기간 동안 만약에 이 근로자를 갖다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사용자가 마음대로 막 3, 4년 뒤에 또 갑자기 징계를 해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사항을 막기 위해서, 즉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안정적인 뭐 기업 운영이라든가 아니면은 또다시 근로자의 어떤 지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징계 시효를 보통 두는데, 보통 이제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징계 시효를 보통 많이 두는데 조그마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징계 시효를 두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갖다가 뭐 무작정 시효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4년 뒤에 갑자기 이걸 징계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뭐 금발원의 원칙이라든가 신의성실 원칙에 이제 또는 실효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징계 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사유가, 즉 징계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징계 시효가 이제 기산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뭐 제가 작년에 이제 모의고사 출제할 때도 그랬지만은 충분히 케이스로 문제 내기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신규 시효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아시면 사실 쉽습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기산하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 한번 확인해 보죠. 자, 239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 교재로. 23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이제 방가로 4번에 이중징계 문제라고 나오죠.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의를 보면은 양가로 1번에 이중징계라면 하나의 사유에 대해서 2번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하나의 사유로 하나의 처분만 해야 되는데 2개 처분을 하는 것이 바로 이중징계가 되는 거죠. 자,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 성격상 이제 징계처분이 돼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이중징계가 되려면 선행처분도 징계가 돼야 되고 후행처분도 징계처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제 이중징계가 되는 거. 그래서 선행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자, 아까 전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무효가 됐잖아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징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중징계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중징계가 되려면 선행처분이 일단 확정이 돼야 돼요. 선행처분이. 자, 선행처분이 이제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이 돼야 되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함이 사실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양가로 2번에 이중징계 금지, 즉 뭐냐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또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보면은 노동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경우 사용자가 재차 높은 수준 또는 다른 형태의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이제 위배돼서 무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종전의 징계가 절차상의 하자 또는 징계 수단의 상당성 결여에 어떤 이유로 해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또는 소송 절차에서 부당한 것으로 판명한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사유에 대해서 적정 절차를 밟거나 또는 징계 수준을 낮추어 다시 징계하거나 사용자 스스로 종전의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되지 않았죠.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다시 징계, 양정 위반으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확정이 됐으면은 이중징계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근데 확정이 안 됐으니까, 왜냐하면 취소가 됐잖아요. 무효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밑에 보면 뭐 징계 조치의 정당성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그렇죠? 시험에 뭐 A급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반드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241페이지 볼까요? 241페이지.
거기 보면은 자 로마자 네 번째로 이제 관련 문제에서 징계 시효 문제가 나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의의를 보면은 자 징계 시효라 하면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만 징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인 거죠.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만. 자 이제 취지를 한번 볼게요. 자 취지는 자 이러한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음에도 상당 기간 징계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것을 이제 막 예방하고 그렇죠. 근로자도 사용자가 그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고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제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규정을 둔다라는 거죠. 그렇죠. 징계 시효와 관련된 규정을.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징계 시효 기산점인데 굉장히 여기 뭐 길게 나와 있어요. 길게 나와 있지만 자 우리 핵심 키워드만 딱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그 기산점 즉 징계 시효의 기산점은 언제부터다?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죠. 그렇죠.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카운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외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단체협약의 이제 내용과 효력 부분에서 관련 문제에서 뭐가 있었냐면 쟁의 기간 중에 징계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징계 금지와 관련된 이제 징계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문제가 되네. 그런 경우에는 기산점을 어떻게 산정하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경남제약주 사건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할 때이죠. 그렇죠. 아까 위에서 확인했듯이 원칙은 그런데 자 예외적으로 쟁의 기간 중에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 사유를 들어서 징계를 하는 경우 쟁의 기간 중 징계 금지와 같이 징계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쟁의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쟁의 기간 중에 징계를 못한다라는 어떤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있으면은 이건 법규범적 성격인 거잖아요. 그럼 따라야 되겠죠. 이를 위반해서 징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쟁의가 종료된 이후에 이제 징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징계 시효의 이제 소급 적용 여부 뭐 이런 것들은 한번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섯 번째 이제 합병과 분할 부분인데 참 합병과 분할 어떻게 보면 인사 및 징계 파트에서 굉장히 뭐 계륵과 같은 존재인데 사실 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부분은 우리가 이제 24회 때 기출로 한번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죠? 24회 기출이고 요게 이제 우리가 판례 정리에서 봤었지만은 요게 이제 현대 그린푸드 사건이었죠. 현대 그린푸드 사건. 그래서 사실 출제가 됐는데 합병은 사실은 뭐 쟁점이 나올 만한 게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다 포괄승계되니까 우리 상법 235조에 따라서 다 그냥 포괄승계, 뭐 물적, 인적 다 포괄승계되니까 사실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문제된 건 이제 분할 부분인데 분할도 한번 출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브리타로 한번 그래도 준비하시면 되고 사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죠?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판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로자들에게 어떤 협의 절차, 근로자들과의 협의 절차가 승계 요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근로자들과의 협의 절차 준수죠. 이게 이제 승계 요건이 된다라는 거. 승계 요건이 된다. 이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어디 보시면 되냐면 우리 교재로서는 이제 259페이지 한번 볼게요. 259페이지. 자, 259페이지 이제 합병과 이제 근로관계 부분인데 특히 뭐 합병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260페이지 한번 볼게요. 260페이지 보면 거기 아래부터 세 번째 뭐라 되어 있죠?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 문제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판례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판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현대 그린푸드 사건이죠. 그렇죠? 자, 현대 그린푸드 사건 관련해서 한번 보면은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줄 밑으로 두 번째 줄 올라가시면 즉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위에 있는 판례를 갖다 제가 요약한 거를 말씀드렸죠. 자, 판례는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해질 수 있는 회사 분할의 경우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근로자의 협의 절차를 근로관계 승계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계 요건은 뭐냐면 근로자들과 협의 절차가 승계 요건이라는 거예요. 협의 절차가.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똑같은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서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뭐 변형해서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글쎄요 뭐
합병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분할 정도는 조금 준비하셔라. 물론 이제 이 앞에서 인사 및 징계 파트에서 안 중요한 파트 없다 그랬죠. 다 중요해요. 그렇죠? 휴직, 전정, 뭐 전출, 그다음에 기업 내 인사 이동, 그다음에 뭐 뒤에 나와 있는 이제 뭐 대기 발령, 직위해제, 뭐 징계, 영업령 다 중요한데 가장 마지막에 나는 이게 좀 어떻게 게을것 같은 좀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뭐 시간이 없다, 아니면 그냥 버리고 간다, 아니면 내 운명에 맡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쉽게 넘어갈 수는 있는데 요거 정도만 기억하고 우리가 갖자는 의미로 제가 이제 브리타트카에서 넣은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인데요. 자, 6번째 보시면 해고 예고 부분이에요. 해고 예고와 관련된 부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고 예고는 우리 26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해고 예고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쟁점되는 부분은 사실은 뭐 크게는 없는데 대표적인 리딩 판례가 좀 하나 있죠. 문제가 되는 거죠. 두암타운 타운이죠. 운 입주자 대표 회의 사건. 그렇죠.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 우리가 판례 정리에서도 하고 다 봤었지만은 뭐였었죠? 요게 만약에 이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았어요. 부당 해고로 인해서 받았는데 그 부당 해고가 이제 부당 해고가 이제 판정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원직에 복직했는데 사용자가 너 원직에 복직했으니까 너 해고가 없어진 거잖아. 그러면 해고 예고 수당 나한테 줘라고 해서 이거를 부당 이득으로 봐가지고 달라라고 요구했던 거였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해고가 이제 너는 부당 해고가 돼서 언제 복직했으니까 해고가 없던 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해고 예고 수당은 너한테는 법률상 원해 없이 받은 부당 해고가 돼버리는 거기, 아니 부당 이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래서 사용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다툰 거죠. 그렇죠? 반환해라라고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판례에서는 어떻게 봤었죠? 이 판례가 바로 두암타운 24 대표의 사건인데 해고가 있었으면은 일단 해고 예고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나중에 무효가 돼서 원직 복지를 했다 안 했건 일단 해고를 했던 그 사실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고를 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는 해고 예고를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해고 예고 수당을 이제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설령 나중에 부당 해고가 되더라도 그거를 반환해야 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어떤 법률상 의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암타운 입주자 대표의 사건이죠. 사실 이 판례는 예전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중요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긴 해서 제가 이제 브리타로 여기다 넣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전에는 뭐 모의고사를 많이 출제했죠. 요 판례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브리타 문제로 넣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279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279페이지 관련해서 이제 해고 절차에 대한 부분. 여기서 해고 절차는 이제 근기법상 해고의 절차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26조와 27조 부분인데 뭐 최근에 나왔던 것은 해고 서면 통지와 관련돼서 이제 31회 때 기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31회 때니까 지금 3년 전에 한번 나온 거고 뭐 충분히 뭐 절차 부분은 우리가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뭐 모의고사를 통해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요성을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고. 해고 예고와 관련돼서는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두암타운 입주자 대표의 사건. 요거 정도는 좀 보고 가야 되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282페이지. 자, 282페이지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 예고 수당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그럼 반환해야 되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관련돼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예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 자, 그다음부터 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283페이지에 바로 두암타운 입주자 대표의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요 판례는 우리가
판례 정리로도 한번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이제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밑에 나오는데 요거는 오늘 뭐 브리타 대비 이제 특강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에게 이제 각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서면 통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노동법 1에서 이제 마지막 쟁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 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근로관계 종료라는 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해고가 있고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당연 퇴직 자동 종료가 있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직이라든가 합의 해지라든가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쟁점되는 사항은 당연퇴직과 이제 해고 관련된 부분, 당연퇴직 규정과 해고 관련된 부분. 우리가 이제 휴직 파트에서도 한번 봤었어요. 복직원 미제출 시에는 당연퇴직된 걸로 간주한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경우, 그럼 이 당연퇴직 규정이 규정의 이제 법적 성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법적 성격이 당연퇴직의 법적 성격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거와 관련돼서 학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해고로 보는 견해가 있고 당연퇴직 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죠. 이거 두 가지로 나눠진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해고로 보는 견해 택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작년에는 이거 관련돼서 이제 케이스로 한번 출제를 했었어요. 출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작년하고 좀 다른 쟁점으로 좀 출제를 하려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출제하지 않았고 이제 브리타 대비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해고 이외 종료 사유. 자, 287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에서 뭐 사직과 관련된 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291페이지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당연퇴직 규정과 근로관계 종료 부분인데 자 291페이지에 보면은 아랍의 숫자 네 번째 거기 나와 있죠. 자동퇴직 규정이라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문제 소지 한번 볼게요. 자, 자동퇴직 규정이라면 단체협약 및 취업휴직 등에서 일정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동사유의 발생일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자, 그 밑에 줄 이제 끝에 보면은 말하는 데 다음에 쉼표 다음부터 자동퇴직 규정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 그렇죠. 이 퇴직 규정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해고로 보느냐 아니면 진짜 당연퇴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자동퇴직 규정, 즉 당연퇴직 규정의 어떤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 이거를 근기법 23조 1항에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학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당연퇴직으로 보는 견해, 즉 당연퇴직으로 보는 견해는 뭐예요? 해고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퇴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근로관계 종료에서 해고 이외의 종료 사유 그다음에 당연퇴직은 뭐예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가 아니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가 된다는 견해인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입장인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해고로 보는 견해 한번 볼게요. 자, 해고로 보는 견해가 이제 판례 입장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퇴직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근기법 제23조 1항의 해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근로관계가 이제 종료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뭐냐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해고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근로관계 종료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판례 입장 보시면은 자 사용자가 첫 번째 줄 어떤 사유의 발생일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 자동 소멸 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구근기법 30조 소정에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죠. 즉 뭐냐면 해고로 보는 견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판례가 나와 있고요. 자, 검토는 당연히 해고로 보는 견해 입장으로 이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근기법 노동법 원에서 뭐 주요 쟁점 일단 7가지를 조금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새로운 느낌이 좀 드시나요? 아니면은 뭐 예전에 뭐 했던 부분인데 예상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 정도는 그래도 브리타로 조금 출제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해가지고 갔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한 번은 보고 가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이 뽑으면은 사실은 뭐 전범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사실 특강을 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압축해서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마음도 지금 급한 상황인데 오히려 많은 것을 갖다 찍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 소화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7가지 정도 제가 이제 조금 브리타 대비용으로 이거 정리하세요 하니까 이 정도는 부담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 부담 없을 거니까 이 정도만이라도 좀 정리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로 좀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쉬도록 하겠습니다.